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고상하고 우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따가 분명히 안 되겠죠? 자, 매주 목요일에는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삼합 같은 그런 방송. 세 명의 변호사가 한번 풀어보는 수다 토크 시간, 이슈 삼합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렇죠.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고 있는 변호사 두 명이에요. 조우님, 노영이 진행자 너스레는 잘 못하는구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니.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저를 안 좋아해요. 삐딱하게 말씀하세요 항상. 예. 어쨌든 그건 괜찮고요. 마음이 넓은 내가 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이슈 이거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이 바로 이 민주당 그 언론중재법 관련된 협의체에 원래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이잖아요. 물론 뭐 거기 들어가서 협의 열심히 했지만 욕은 욕대로 먹고 성과는 없어서 슬플 것 같긴 해요. 네. 수당은 받았죠? 뭐 조금 나오긴 했어요. 조금 나오긴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것이라. 밥 사주세요. 밥은 아니 우리 사주라고. 밥 아니, 예, 그럼 뭐 싫어요? 예, 밥 사주기도 싫어요? 알았어요. 자, 오늘 어쨌든 물어보고 갈게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한번 하기로 일단 이게 한번 네. 됐던 거였잖아요. 네. 쉬어가는 차원에서도 했는데 8인 합의체 민주당 소속 외부위원이셨었는데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뭐 개혁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사실 이런저런 얘기 제가 느낀 게 많은데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개혁 관련된 법안이나 기획하는 걸 처음 해본 건 아니어서 이게 아주 낯설진 않은데 상황이요. 확실히 이게 좀 되려면은 국민적인 그런 강한 열망과 이런 좀 추진력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그런데 좀 밀려가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충분히 받쳐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실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네. 언론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할 거는 이렇게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논의된 게 다른 것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결국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되는데 어쨌든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서 한 거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죠 앞으로. 뭐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럴 때 뭐 좀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뭐 특별히 뭐 밖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주장이 평행선을 또 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협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좁혀지는 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체 자체가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신장식 변호사님이 만약에 저기 김필성 변호사님처럼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았을까? 예, 저 처음 딱 그렇게 합의해서 9월 27일 날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네. 그 문구는 상정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김기현, 윤호중 사인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김기현 합의를 전제로 해서 처리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는 그 비상구가 아니라 네. 한 달간 그냥 쿨링오프 시간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일정하게 잠재운 후에 뭐 미디어 특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특위 만들고 일정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특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사실은 거의 90대 10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90이 뭐 잘 맞아 안 될 것 같다 떨어졌어요. 얘기하긴 했어요. 예, 잘 안 될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연말에 가서도 뭐 오늘 언론에서도 사실상 그 연내 처리 불발 이렇게 나오던데 저도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연내 처리가 될 가능성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당 후보가 이미 그때는 후보들이 다 결정된 네. 상태잖아요. 어느 한쪽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나올 때 대선 치르나 마나 그러니까 2017년 대선처럼 이렇게 되면 만약 여당에서 압도적 지지가 있다면 굳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 몰렸다. 이 개혁을 지지하는 힘이 여당 후보를 통해서 다 몰려있다 하면 통과가 될 거고요. 한편으로는 야당 후보가 또 지지율이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라도
결집력을 단단하게 네. 여당 후보를 결집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땐 통과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 뭐 10% 상반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네. 연말에 양쪽 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을하늘님 어딜 가나 고인물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국회 빨리 물갈이 합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윤연아님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의힘 당과 협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엉겅키님 속 터지는 언론중재법 그만 치워라. 안 된다. 질질 끌 때부터 안 된다고 봤다. 통과돼도 이제 너무너무 누더기가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반성하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말장난은 그만해라. 이러고 박병석 의장을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병석 역적, 국힘이 협치 대상이냐 이런 얘기 했고요. 껌 좀 씹고 다리 좀 떨던 언니는 으쌰으쌰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윤호중 의원이 이렇게 했어요. 오래 기다리셨다. 양당 원대가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 읽어드리겠다.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먼저 구성하기로 했고 이 특위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그런 논의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또 이 특위는 18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9월 28일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났다. 네, 근데 그런 얘기 이거죠. 네. 예, 뭐 이 말 하나만 하면 말이잖아요. 이거 뭐 되겠어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사실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저는 어쨌든 외부 의원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뭐 일종의 전문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이 정말 합의가 되고 할 거면 전문가들 의견을 이런 것들 하면서 좁혀갔어야 되는데 이게 주도권이 어쨌든 양 당에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에 확실히 좀 이게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특히 이 문제는 너무 정치적 이슈가 돼서 이렇게 표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아, 정치인들은 대단해. 모든 걸 다 정치화시키고 모든 걸 다 엉망진창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다음에? 좋은 정치를. 우리가 밀어드리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요, 화천대유 압수수색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대장동의 키맨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씨를 출국 금지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유동규 씨는 그 집에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러나 이제 그렇게 놀랄 정도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안 갖고 있어서 막 집을 다 싹싹 뒤졌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그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있기 바로 직전에 창문으로 핸드폰을 싹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없어지고. 그래서 되게 허탈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장동 키맨이 출국 금지 당했고요. 또 그러면서 정회계사라는 분이 제출한 19개의 녹음 파일이 또 이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 출국 금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등 공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이래서 네. 이 행정이 무능했느냐 또는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 네. 내지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니 3년 뒤에 부동산이 그렇게 오를 걸 몰랐어 니들은? 그치.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느냐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로비나 부패 비리의 그 사슬이 있느냐가 하나.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택지 개발 방식에 이 개발 방식이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그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근본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1970년대부터 시작됐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유동규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민간과 관을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이전에도 이런 개발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재개발조합 조합장이었고 했는데 도시개발 공사의 또 기획본부장. 물론 기획본부장으로서 얼마나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기획본부장이라는 이 권한이 현장에서 뭔가를 일을 하는 이런 자리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 민쪽 사적 영역과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라는 키맨이 이제 유동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는요, 이 유동규 씨가 사실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 동네 리모델링 한번 해봐가지고 좀 재미를 봤나 봐요. 그러면서 그랬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이제 쌓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그 돈 끌어오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 아파트 다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아, 내가 그냥 한번 나도 여기 추진위원회 한번 위원장 가볼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정말 이런 식의 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아까 지금 사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네. 이게 지금 계속 정쟁으로 소비되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부동산 개발 모델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거 매우 중요한 부분. 이게 뭐 저도 이제 관련 업무를 좀 해봤는데 해보면 진짜 그 내 평생 걸어서 그 많은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벌을 감수하고 한 번 뭐 몇 년 다녀오면은 내가 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팔자를 고친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3대를 먹게 살게 해준다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식의 구조가 일확천금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지금 강남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많은 이권들이나 자금이 생기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좀 공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초과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한 우리 동네 아파트는 40년이 넘었는데 조합이 설립이 안 되다가 서로 맨날 싸우다가 안 되다가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근데 조합장을 뒤에서 조종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 재건축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그 사람이 뻑 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이권이 개입해서 뭔가 빼먹는 듯한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런 식의 개발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공개발이라고 하니까는 당연히 이제 좀 더 낫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민간 개발이랑 합쳐지게 되다 보니까 여기도 또 이제 좀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조금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분의 그 유동규라는 네. 분도 지금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이 그 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면 이 사람이 공사에 들어가서 중요 직책을 맡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그래서 되긴 원래는 해요. 좀 그 부분이 예, 좀 왜냐하면 다르죠. 그게 그런 지방 지자체의 도시개발 공사들은 사실은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익적 사업, 그러니까 그 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뭐 부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 뭐 특정 지역에 대한 무슨 뭐 재건축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택지 조성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업무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가 거기 들어가서 2014년 만들어진 성남 도시개발공사죠. 거기 들어가서 그쪽을 역할을 했다는 것도 좀 적절했는지 여부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회계사가 2년 동안 녹취를 다 했대요. 금액 배분 방식과 관련돼서. 네. 근데 그러면서 특히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거를 10억 이제 합쳐서 10억이라고 하던데 네. 뭐 그런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돈 정말 주는 그런 뭐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가 그대로 지금 검찰에다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2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또 박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터지게 싸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네. 증거도 모아놓고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도저히 이거 못 참는다. 내가 걸려들어도. 서로지간에 녹취록이 사실 까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서로지간에 일단 갈등이 시작이 되면 서로지간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녹취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들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정영학 씨가 이전부터 지금 그 2015년부터 시작된 이 개발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실은 8년, 9년부터 계속 관여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2008년부터 했죠. 예,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네. 요 사람들이 땅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었고 그래서 이 땅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면적인 공영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정영학, 남욱 등이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땅을 그렇죠. 이미 매입해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엄청나게 박터지게 싸웠다는 것이고 정영학 씨는
그 녹취록이 19건만 있었겠느냐? 사실은 더 아닐 있죠, 거거든요. 더 더 있죠. 있습니다. 자기한테 분명히 더 불리한 건 있는데, 뺐을 거야. 예, 자기한테 불리한 거 빼고 본인이 공격을 하거나 지금의 정치적 국면에서 내가 이 녹취록을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그 검찰과 플리바게닝, 검찰과의 거래를 제한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압색을 먼저 받은 게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렇죠. 참고인 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압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로지간에 어느 선까지가 나올 수 있을지 서로지간에 이 말로 얘기 안 해도 대략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바운더리가 정영학 씨는 설정이 됐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 사건이요. 이게 원래 남욱이가 원래 처음에 이제 구상을 했던 거예요. 2008년도에 변호사가 된 다음에 2009년도부터 이제 대장동 일대 민간 개발이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들어갔어요. C7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이모 대표라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땅을 먼저 삽니다.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의 땅을. 근데 땅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을 빌려요. 근데 다 부질났어 그거. 그랬는데 그 민간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샀는데 빌려갖고 샀는데 민간 개발 안 한대 공공 개발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완전 망한 거야. 왜냐하면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 이 대표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 개발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라는 로비를 하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이 사람들이. 원래 남욱 변호사가 그 연수원 수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옛 전신이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이었죠. 예,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을 지냈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공개발로 간다라고 하니까 아 이거 틀어야 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 소속에 있는 보좌관으로부터 LH에 관련된 자료를 쫙 받아와요. 그래서 LH가 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로비를 이제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공개발로 하면 안 되고 민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걸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로. 네, 갔죠. 그랬는데 또 너무 또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살아나서 다시 2015년도에 대장동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이제 변호를 했던 사람이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던 분이 박영수 특검하고 화천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법인 소속이었어요. 강남. 네, 법무부인 강남의 소속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남욱 변호사랑 조현성 변호사가 되자마자 둘 다 조현성 변호사 2013년에 변호사였단 네. 말이에요. 변호사가 되자마자 둘 다 법률 사무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남욱은 그런 송무 이런 거 별로 하기 싫어했어요. 네. 금융 이런 거 좋아했고 그래서 어떻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가지고 이쪽이 돈이 든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뛰었고 걔가 성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호감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되게 잘해. 조현성 변호사도 그래요. 그래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땅 지지 작업하려면 지주들하고 사활이가 이게 좋아요, 사활이. 우리가 사활이라고 전문 용어로 하는데 상냥하고 되게 막 앵길 때 또 앵기고 막 이런 걸 되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지지 작업에 적합한 인물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되게 해맑아. 딱 보면. 전혀 뭐 나는 저 사람을 100% 믿어도 네, 돼.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정말 옆에서 보면은 그리고 항상 말을 시원시원하게 해줘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누나 인생 책임질게. 누나 우리는 형제 아니야. 누나 우리는 같은 패밀리야.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말을 믿어. 다 믿으셨구나. 나 다 믿었어. 본인 얘기신 거죠? 제 얘기인데 근데 이때 그 지주 작업할 때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믿었다가 이게 공공개발로 가면서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잖아요. 왜냐면 돈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계약만 체결해서 계약에서 못 벗어나게끔 하고 그렇지. 계약금만 조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되게 싸게 팔아버리고 뜨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한테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건이 조금 점점 얘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로 갔다가 정말로 이게 공영개발 플러스 민간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완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의 재개발, 그러니까 택지 개발 방식의 이런 그 개발이 19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50년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년 노하우가 축적된 선수들이 남욱, 정영학 이런 분들의 정영학 회계사는 관련해서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왁구 짜는 거 진짜 도사예요. 네. 그래서 그림은 말하자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그렸어. 다 근데 설계자야. 와서 집행은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가서 쫙 설득하고 돈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것들은 직접 대응하는 예, 거. 이런 거는 이제 남욱 변호사가 했고 조현성 변호사가 열심히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그 빵에 들어갔을 때 옥바라지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멘토인데. 예. 근데 사실 조현성 변호사는 원래 돈이 많아요. 그 로스쿨 다닐 때 차가 한 두세 대 외제차 갖고 다닐 정도로. 나도 조현상 알아요. 네. 우리 소속이잖아. 저는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네. 여튼 그래서 이 결국은 선수들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요. 그 아마추어 공무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와중에 그만큼 확보한 그 저도 시행하는 선수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 아마추어들이 그나마 5천억 정도 확보한 거는 대단한 대단한 성과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원래 처음에는 그보다 더 조금 한수할 뻔했는데 자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더 많이 확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설계라고 본인이 불렀던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서 네가 설계자니까 네가 몸통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깜빡 아니, 늦겠다. 그러니까 무슨 설계를 지구 단위 설계하는 거랑 그 안에서 무슨 뭐 이 집에 무슨 화장실 변기가 뭐가 들어갈까를 설계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유동규 저에게 단순한 추측입니다.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수익이 민간 쪽에서 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공무원들은 이거 수익 안 나가지고 공공이 거기에 개입하는 게 무척 불안하다. 위험합니다.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 적어도 유동규는 민간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이건 엄청 있다라는 날수 있다고.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본인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도시개발공사에 있지만 공공 사이드에서 이건 민간에 수익 나니까 더 땡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도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거의 걸려 있을 수 그렇죠. 있기 자기도 때문에 뭔가 이득을 쳐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뭘 모르고 이거 공공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또 의회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공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민간이 다 하게 해줍시다 하고 센 얘기했을 때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즐길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어느 정도 지금 공공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뭐 내가 굳이 그걸 왜 말려? 더 땡기자고 왜 해? 그냥 시장이 그때 한 5천억 정도, 그때 처음에는 이제 한 4천억 정도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4천억 정도 우선 확보하면 이것만으로도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한 거다. 이것도 유례없는 일이 될 거다라는 정도를 저는 유동규 정도 되면 알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그 성남의들이 또 이제 그 사업 시행사 특수 목적법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이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여기 초대 대표가 우리 법인에 있던 법무사예요. 법무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더라고요. 본인 바지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바지라고 주장하지만 그분이 이성문 대표랑 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성문이가 대표를 내세웠다 이제 그 주장이고 예, 그렇죠. 자기한테 등기다 몰아준다 그래놓고는 중간에 또 뺏어갔다. 뺏어갔다는 거 해가지고 일부만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다 바뀌어가지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이러고 우리 있죠. 우리 사무실 같이 있던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둘이서 도망갔지 우리 사무실 있다가 이성문이랑 그 부사가 같이. 도망간 게 아니라 엑시트한 거 아니에요? 벌만큼 멀어서. 아니 우리 사무실을 다 나쁜 건 다 우리 사무실에 던져놓고 자기는 그래요? 나갔다고. 예. 나쁘네. 나빠요?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뭐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성문 대표하고 남욱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영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머리 김만배하고 김만배는 이제 주로 이런 법조 대관 업무를 많이 병풍 치는 거. 하니까 병풍 치는 역.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부 다 이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끼워놓고 이제 YTN에 있던 배준성 팀장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데려다가 머니투데이 이제 집어넣으면서 일 시키면서 이것저것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자 어쨌든 요점은 이제 그랬습니다. 자 좋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네요. 자 지금 어쨌든 요점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그런데 중요한 게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랑 연결되어 있느냐 이걸 또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을 빼고 보면 사실은 뭐 흔하진 않아도 재건축 재개발에서 볼 수 있는 꾼들의 설계들이 들어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약간 사실은 좀 그렇게 볼 수 그래요. 있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전형성이 있어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하면 많은 경우는 조합이 하긴 하는데 조합이 하는 경우에도 시행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들이 원래 들어가서 조합하고 결합해서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했던 사람들이 설계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말씀하셨던 건 문제는 그것이 정치권을 어디까지 틀 것인가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말씀하셨던 정영학 회계사가 2019년부터 녹취한 녹음 파일들을
참고인 조사 때 제공을 하면서 그렇죠. 시작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 얘기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판을 설계했던 사람이면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충.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이사까지 갈지 또는 어느 정치인을 어떻게 틀지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피상 변호사님이요. 몇 기죠 연수원? 38기. 38기? 예. 연수원 기수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분이 고양시에서 이런 개발 업무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왁구를 짰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왁구를 짠 건 고양시에서 아니고. 고양시 설계자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왜 아직 여기 계세요? 그거 설명을 좀 해봐요. 이거랑 좀 비교해가지고. 아니, 아니, 수강생 이해하기 샌디에고 가 계셔야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봐요. 아니, 빨리. 그건 제가 이제 저기 그 뭐 설계가 아니고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불법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 이득을 취한 게 있어요. 아니 무슨 이득을 내니까 제가 그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지켜본 정확히 거예요. 했던 사업이 뭐예요? 이러면 알려주지. 우리 듣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기 현재 진행 중이라서 좀 말을 하기가 그런가 봐요. 그래도 해봐요. 아니 뭐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그냥 해, 그러니까. 그 고양시에서 그 자동차 관련 부지. 예, 그 컴플렉스를 만드는 사업을 해요. 지금 이제 나 공개돼서 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게 이제 진행돼서 처음에 민간하고 그것도 결합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사실 지금 같은 경우 50% 얘기가 나오는데 뭐 공사가 또 절반 이상 가져갈 수 없는 내부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공사가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들어오고 관련해서 규제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 하는 작업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하면 뭐 이게 한 게 아니고 옆에서 하는 걸 본 거에 가깝기 때문에 진행되는 걸 제가 봤는데 사실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공공 입장에서 본 이 성남 이 재정동 개발이 아주 이상하진 않아요. 지분 확보는 구조 방식은- 자체는 예, 일반적인 구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뭐 제가 뭘 했다는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했지만 이게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케이스는 일종의 산학 컴플렉스, 산학 연구단지, 그렇죠, 산학.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자동차 컴플렉스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산학 관련해서 하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그런 거가 좀 다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개발이긴 아주 크게 발생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건 좀 다르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공공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구조가 아주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설사 그쪽 그 성남의들 내에서 민간 개발업자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많은 경우 해먹으니까 해먹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 부분까지 틀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볼만한 단서가 나온 게 메리츠에서 제안서 냈는데 그 제안서에 엄청 좋은 조건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제안을 전부 다 물리치고 화천대유에게 줬다. 그것도 사실은 그 분명히 이제 들여다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공개된 거를 여기서 그냥 대충 보는 것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되게 복잡한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이 개발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되게 목적이 가 있던 그렇죠.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그걸 성공한 거예요. 예, 그건 그걸 정말 잘했죠. 지금 저기 뭐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성남시 의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공개되고 나오고 네, 있는데 성남시 의회에서 한 예 거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의회도 그렇고 전부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 회피가 첫 번째 목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공무원이 면피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들어오는 게 지금 뭐 메리츠에서 들어온 게 뭐 일견 보기에는 그게 더 유리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더 조그만 예, 그런 걸 다 봐야 되고 내부적으로 심사 규정이 뭐였는지 봐야 돼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실. 그리고 이게 뭐 이 구조 자체가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나면 이제 사실 왜 지분도 별로 없는 얘네가 다 가져가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만 그 당시 이렇게 개발 이익이 크게 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일단 50%는 무조건 전부 다 성남에다 다 갖다 주는 구조였고 나머지는 뭐 SK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돈은 됐지만 걔네들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주와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만 가져가도록 원래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을 사실 이렇게 대박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화천대유가 돈을 많이 가져간 거지.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였어요. 저는 이게 오해가 있는데 네. 그 성남의뜰이나 화천대유 같은 경우 PFV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나온 지분율이라는 게 그 얼마다 하는 게 액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1억이든 뭐 2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액수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거는 수익이 났을 때 자기들끼리 어떻게 배당할 거냐는 율표다. 배당률표다. 어떻게 이 수익을 나눌 거냐에 대한 수익률 배당표다. 배당률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 액수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수천억 원, 뭐 1조 대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서 누가 1억이 들어갔고 누구는 2천만 원 들어가서 100억 나왔고 이거는 절대액을 비교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건 네. 의미 자체가 그건 배당률이에요. 율. 서로 수익 배분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질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하에 지구 지정하는데 법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리스크가 너무 많다. 이 말 맞는 말인데 이 리스크를 줄여준 게 바로 공공개발 사람들이 끼어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허가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그쪽에서 이제 절차적으로는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 관련된 자문은 여기서 처리하고 아마 이렇게 얘기가 나눠졌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음에 이 성남시 쪽에서도 우린 공공개발이고 이런 정도의 이득만 취하면 되니까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맞습니다. 원래는 이 화천대유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네. 그랬는데 갑자기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과의 연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공모 과정에서 혹시 뭐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누구를 뭐 찍어서 이렇게 성남의 그렇죠. 뜰을 그 화천대유를 찍어서 한 게 아니냐,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제 이런 걸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모하고 나도 사업 계획을 쭉 갖고 와서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쭉 거쳐서 네. 그 인허가를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인허가가 뭐 그냥 무조건 다 쉽다. 저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실무가 그렇지도 않고. 그럼요. 인허가가 다른 민간만 할 때보다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어디나 뭐 이렇게 다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이거는 이제 공공적인 개발을 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됐느냐라고 그렇죠, 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 이게 계획이 한번 변경됩니다. 말하자면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하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신혼부부가 들어오는 걸로 바뀌고 송전탑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네. 그럼 이 과정에서 그 대장동 주민들의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찌 보면 뭐 10억이 뿌려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0억 정도의 돈이라면 이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돈이 갔을 여지는 있지 않을까. 요런 하나하나의 인허가나 변경 과정에서 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큰 그림이다. 저는 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김지호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 취소됐는데 저한테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 결과가 나올지 좀 예측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보니까 지금 19개 녹취로 나왔는데 앞으로 녹취로 더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뇌물 공여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나와요, 공무원들한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들에게 돈 준 거. 사실 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개발공사에는 예를 들면 민간에서 일하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 내가 공사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네들만 돈 다 벌고 나는 그냥 공무원이니까 안 벌어도 돼. 나는 행정적으로 일 처리 잘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돼.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도 분명히 한번 해봤단 사람이라고. 남이 1,000억을 버는데 자기가 1,000억 내가 막 벌게 해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본인이 아무것도 안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먹었을 개연성이 지금 이 녹취판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돈 주고받고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뇌물공여와 뭐 이렇게 수수 관련된 범죄가 이제 크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김만배 씨가 몇백억 뺐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특경가법상 뭐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거 무조건 나오고 좀 배임은 무조건 나올 네, 거라고 무조건 나올 보여져요. 거죠.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공모 절차나 선정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이 있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로비한 정황이 나타난다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져간 돈도 다 환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이제 업무상 횡령이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매우 높죠. 예, 지금 그 과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관의 인허가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예, 변경이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그렇다면서. 공사 자체도 뭐 공법 변경이 뭐 있었다면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 사용 승인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뭐 저기 공공에 대한 기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뭐 저 사용허가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기름칠을 했을 가능성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쪽은 근데 그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기름칠했을 가능성이 있어. 거기에서 뭐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거를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풀릴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뭔가 있어 우리가 못 밝혔을 뿐이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초에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서 민족 그 사기업 쪽에다가 돈을 왕창 몰아준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갈 텐데 저는 그 그건 가능성은 아니고, 별로 없어 보여요. 그건 진짜로 아니라고 봐야지. 아무리 그게 들여다봐도. 나오려면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려면 돈 흐름이 나와야 돼요. 돈 흐름도 유의미한 돈 흐름이 네,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대리로 일하신 분이 50억을 받았다니까 그 정도보다 훨씬 큰 돈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의 돈 흐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왔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그 정도 흘러들어간 돈 흐름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 단계라면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뭐 도시개발공사의 그런 임직원들의 무슨 횡령배임이나 뇌물 문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도의적 책임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정치적으로 타격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 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처럼 보였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의힘 쪽으로 지금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은 도둑의 힘이다 이렇게 부르고 본인이 판 구덩이에 빠질 거다. 뭐 내가 무슨 만물 창조하는 만물 창조설이 이제 나오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막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곽상도 의원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부친하고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해명이 조금 미적지근한 게 이상해.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도 좀 뭔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여기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검찰 라인인데 사실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제일 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수사도 했고 김한배 솔직히 윤석열이랑 잘 아는 걸로 제가 옆에서 봤었었는데 그리고 박영수 특검하고도 잘 친하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뭐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 사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계약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몇 명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약을 집을 파는 게 특히 이제 이게 무슨 뭐 중개해서 한 게 아니고 아는 사이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뭐 그런 의혹도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거고 그렇게 매치가 됐으면 그렇게 매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매매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회계사가 뭐 녹취록 까고 했다니까 거기에 내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운 계약서 쓴 게 좀 싸게 판 게 뭐가 죄냐 지금 윤 총장 측에서 말하고 있는데 실제 다운 계약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 모르죠. 그 당시 시세가 20억이었다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이 있고 그 당시 시세는 25억에서 27억이었다고 주장하는 공인중개사가 다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25억 정도가 맞다라고 치면 19억으로 하게 된 거는 정말로 깎아준 거잖아요. 6억 정도를.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6억은 뭐 다운 계약서 쓰고 안 쓰고 떠나가지고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뇌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 근데 그
뭐 판례상 용인에서 그런 판례가 있긴 한데 시가대로 매매해도 뇌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해요. 시가대로 해도.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먼저 다운 계약서냐 아니냐 뭐 등등등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SK 측하고 SK래 김만배 씨 누나 김명옥 김명옥 씨인가 씨. 김명옥 씨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전혀 몰랐다라는 둘이 전혀 몰랐다라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윤석열 측에 집을 팔면서 싸게 팔았다 그러면 거꾸로지,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윤석열 측에서 만약에 김만배 측에 싸게 파는 거잖아 집을. 그 지금 현재 구조는 그런데 네, 그럼 뇌물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상해.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게 그거예요. 네. 김만배 씨 측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집을 싸게 팔았다 그러면 뇌물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쪽에다 싸게 팔았다면 그게 왜 뇌물이냐? 우리 아버지가 뇌물 줬다는 거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뇌물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세보다 싸게 팔았으면 진짜 싸게 판 게 맞으면 그 말이 맞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추측의 관계는 불과한 거라서 현재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런 구조로도 좀 크게 돌려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은 알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서 그런 서로 적어도 어쨌든 뭐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지금 후보하고는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전후 사정을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제가 만약 그 거래 관여했던 사람이라면요. 네. 사실 그분은 장기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분이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싸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상속이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집을 파는 거는 현금화 시켜가지고 나눠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깥으로 드러난 현금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25억짜리면 19억에 파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면 19억을 나눠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식구들끼리 미리 나눠가지고 원래는 6억 정도 올려가지고 받아야 될 상속세를 깎는 거지. 파는 거지. 상속세를 깎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이제. 예. 만약에 뭐 저라면. 충분히 그런 구조는 그렇게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우리 지금 PD님이 이거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 조기 축구의 논란 좀 한번 얘기해보고 50억 클럽 실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신장식 변호사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슈 삼합인데요.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공분한 놀이꾼들이 지금 각종 패러디를 만들고 있는 게 재미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한번 볼까요? 눈 보시죠? 잘 봐. 내가 배구 선수 연봉 세계 1위일 때 17억 받았어. 근데 아빠가 곽상도면 대리가 50억을 받는 거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지금 화난 얼굴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밑에 50억 게임, 오징어 게임 있죠? 야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아빠의 힘.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 너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선 김필선 변호사님 저랑 아버지 계세요? 그런 아버지가 계셨으면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대리 직급을 없애려고요. 그렇죠. 이제 없애진대요. 대리 직급은요. 우리도 대리 한 명 계시는데 없애야 되겠어요. 과장으로 승진시켜야 되겠어. 그렇지. 차라리 그게 낫겠다. 자, 어쨌든 일단 우리는 그런 아버지들이 안 계셔. 그렇죠. 우리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럼 대리를 일했겠죠. 아버지가 계시면. 돈 준다는 사람도 없고. 다달이 이렇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부양 의무를 계속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럼요. 상황이고. 그럼 감사히. 자, 근데 어쨌든 곽상도 의원 아들은 대리를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1호 사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재를 당했고 그래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기 축구에서 뭐 무려 한 20회를 뛰면서 막 엄청 날쌘 도리로 이름을 떨쳤다고 무슨 조기 축구의 메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 이러는데요. 사실 산재 위로금이라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산재는 세금 안 떼니까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뻔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까요? 왜 이럴까요? 알죠. 근데 왜 이런 거짓말해요, 그러면? 알죠. 뻔한 얘기를. 눈 가리고 그러니까, 아웅을. 예,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입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뭘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돈이 실제로 그 곽상도 의원에게
직접 간 거냐, 곽성도 의원과 이 화천대 유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물증을 통해서 입증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닐까. 결국은 정말 이렇게 성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성이. 변명이 성의가 없잖아. 아까 뭐 변명이라도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해주면 좋은데. 예, 그러더니 최근엔 엊그제는 뭐 문화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급 성격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 관련된 일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지. 그 일개 대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대리가 가서 문화재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25살에 들어갔대잖아요. 예,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산업디자인과 출신이세요. 그리고 그 관련 업무가 아니라는 관련과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석사는 드리는 뭐 거예요. 도시개발이라는 거예요. 예, 석사는 뭐 거의 들어가면서 도시개발 들어갔다는 공부를 거죠. 했다는 해보겠다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명이 성의가 없는데 그 얘기는 이게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 공여로 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오랜 특수부 검사의 촉이 발동한 변명이 아니었을까.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세금도 내고 신고도 다 한 그 돈인데 그게 아버지 때문에 줬을 거다라고 하려면 아버지하고 관련성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대가성 입증이 뇌물죄에서 가장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제3자 뇌물이 되어야 되거든 말하자면. 그 아들한테 제가 줬어요. 보기에는 이게 치밀하게 그냥 자신감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막 둘러댄다. 애가 변명할 방법이 아무 없어서 생각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좀. 그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워요? 50억 받아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국민의힘에서 그 어느 의원이 이게 그냥 성과급 잔치했다 이러면 안 돼? 예, 뭐, 그러니까. 뭐 머리카락에 불과하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는데 50억이 별게 아니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그렇죠. 지금 그리고 금방 말씀했던 문화재 관련된 이런 내용들 지금 최근에 또 어느 지역에서 문화재 인천이었던가요? 문화재 때문에 좀 뭐 다시 문화재 그 규정을 어겨가지고 지금 거의 다 지은 건물을 다시 뭐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이 그거 나오잖아요. 지금 친거 제한, 친거 예. 제한. 그게 왜 일조권. 예, 그게 왜 사실 제가 문화재청 일도 해봤는데 해봤더니 해보신 자꾸 일이 안 해본 게 없어. 없어요. 예, 뭐, 근데 예, 돈을 못 벌어 진짜. 예, 그래. 이거 저기 특히 이게 좀 거리 제한 뭐 이런 문제였다면 이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화재가 나왔다거나 어떤 문화재와의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 지금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걸 불가능하죠. 묻는 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말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결국 수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정말 이걸 묻은 게 맞으면 나온 것을 이렇게 몰래 묻었다거나 뭉갰다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지금 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곽상도 의원이 한때 뭐 문광이나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굳이 곽상도 의원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했을까? 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역할이 이제 뭘까? 몇 가지 가설이 있죠. 얘기해 보세요. 짧게 우리 시간 없으니까 해봐요. 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가설은 그 SK 측에서 전모 변호사님을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기사를 참조하세요. 저도 잘못 얘기했다가 여기서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전모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을 그냥 그 전달하는 과정, 해보면 전달해 보면 그 당시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그 영어 2014년 15년 요 부분에 거기에 그 빵에 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 구명 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재개해서 쭉 했단 말이죠. 당시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을 하다가 이제 무슨 법무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검찰 라인을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 박영수 특검과의 관계도 있다 해서 구명의 방법을 구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제 화천대유 쪽으로 돈이 들어온 게 최기원 씨, 최태원 회장님의 그 동생이었기 때문에 오빠라지와 구명을 위해서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고 그 돈이 곽상도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금 SK에 고소고발을 당하셨죠. 그 전 교수님, 전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그래서 저는 그 분이 왜 그랬는지, 왜 고소고발을 당하셨는지를 그냥 소개해드린 겁니다. 예. 근데 어차피 고소고발 당했으니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SK와 돈의 연결관계. 예. 왜 당시에 SK가 돈이 그쪽으로 원래 이제 돈이 왜 어떤 돈이 화천대유 쪽으로 들어갔고 그 돈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돈의 흐름이. 그렇죠. 예, 그 중에 한 축의 가설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돈이 50억 간 한 축의 가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 가설이 우리 지금
30초 남았어요. 하나는 뭐 그냥 포괄적으로 병풍을 많이 둘러세워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병풍이 쫙 병풍. 둘러서 있으면 네, 법적 방풍들. 예, 뭐 그런 정도 가설이 현재까지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에 나와 있어요. 네, 예. 오늘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이슈 삼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희 오늘 열심히 했는데 재밌었죠? 네, 내일은 또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본 통인 하종문 교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